안녕하세요. 시험기간 잘 보내셨나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후반부 시작이니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금융시장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1차 시 1강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긴 하지만 워밍업 단계로 그때 했던 이야기 좀 다시 할게요.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글로벌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은 국경을 넘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 의미의 시장입니다. 쉽게 정의를 내린다면 각국 금융시장의 어떤 횡적인 연결 플러스 새로운 시장 플러스 외환시장의 등장이 국제금융시장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금융거래를 만약에 협의로 해석을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자금을 빌려주고 미래 시점에 자금을 돌려주는 신용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의 시장만이 금융시장이 될 거고요. 광의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거기 플러스 파생거래 가 이루어지는 추상적 의미의 시장도 금융시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국제금융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만약에 좁게 본다면은 신용거래가 이루어지는 각국의 금융시장의 횡적 연결과 새로운 시장이 국제금융시장이 될 거고요. 넓게 본다면은 신용거래와 파생거래가 이루어지는 각국 금융시장의 횡적 연결 플러스 새로운 시장, 플러스 외환시장이 국제금융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광의의 국제금융시장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이제 전반부 첫 번째 주제로 외환시장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 협의로 보든 강의로 보든 국제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금융거래들은 모두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의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국제금융시장의 구성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협의의 금융시장을 좀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이를 위해서 이제 금융시장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즉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는 목적이나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준은 가장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을 구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어서 제가 1차 시 1강에서도 소개를 했었죠. 하나는 뭐냐면은 금융 매개체 여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간접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수요자와 공급자 중간에 은행이 이제 중개를 하는 거죠. 자금을.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간접금융시장,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연결되는 시장을 직접금융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만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금융수단이 거래되는 시장을 단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년 이상의 만기를 갖는 금융수단이 거래되는 시장을 장기 금융시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경을 확장할 경우 이제 추가로 나타나는 기준은 시장 참가자의 국적에 따라 또는 금융거래에 적용하는 법규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이들을 연결하는 금융기관 이 세 주체가 모두 국내 거주자이고 금융시장,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도 국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국내 금융시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세 주체 중에 하나라도 비거주자라면 국제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국제금융시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규에 따라서 금융거래에 적용하는 법규에 따라서 분류할 경우에는 영내시장과 역외시장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표시통화국 정부가 당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해서 규제나 관할권을 행사하는 그런 시장은 영내시장이라고 하고요. 규제나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장은 역외시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표시 거래예요. 달러 표시 대출일 수도 있겠고, 채권일 수도 있겠고, 달러 표시 거래인데 미국 정부가 이 거래에 대해서 규제나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은 역외거래라고 봐야 하고요. 이 역외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바로 역외시장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살펴본 NDF 시장 있잖아요. 이것도 역외시장에 속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들을 봤으니 이제 협의의 국제금융시장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참가자 국적 기준만으로 분류를 한다면 국제금융시장 구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2개 기준을 사용해서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금융거래에 적용하는 법규와 만기를 기준으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처럼 4개 그룹으로 그 구성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거래의 표시통화를 발행하는 국가가 해당 거래에 규제나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영내시장인 경우에는 만기에 따라서 현지 단기금융시장과 현지 장기금융시장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현지 장기금융시장 또 직접금융이냐 간접금융이냐에 따라서 현지 장기대출시장과 현지 자본시장 이렇게 또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규제나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역외시장 역시 만기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에 해당하는 시장은 유로통화시장, 단기채권시장이 있고요. 장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로 장기대출시장, 유로채시장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뭔지는 처음 들어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것들이 뭔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앞으로 차차 살펴볼 거예요. 자, 앞에서 이제 그림에서 이 역내시장이 행적으로 연결한 각국의 금융시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역외시장에 속한 요 시장들이 바로 국내 금융시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광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외환시장과 파생 거래도가 이루어지는 시장도 여기에 추가가 되겠지만요.
자, 이제 영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내 시장은 만기에 따라서 크게 단기 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단기 금융시장의 경우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단기 금융 상품들이 거래가 돼요. 어떤 단기 금융 상품들이 거래가 되냐? 금융 매개체 여부에 따라서 직접 금융 상품과 간접 금융 상품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간접 금융 상품으로는 단기예금과 단기 대출이 있겠고요. 직접 금융 상품으로는 뭐 기업 어음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RP라든지 T빌과 같은 단기 채권 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라마다 단기 금융시장이 존재하는데요. 단기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국제금융거래는 아닐 거예요. 어떤 단기 금융거래가 국제금융거래에 해당이 될까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지국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현지 단기 금융시장을 이용해서 자금을 현지에서 조달한다거나, 아니면은 외국인이 뭐 현지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단기 예금을 한다거나 한다면 이런 거는 이제 국제금융거래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가 미국 현지에서 달러를 대출을 받는다면, 미국에 진출한 지사 형태로 이제 지사가 이제 됐으면, 그런 경우에는 현지에서 달러를 대출하면 국제금융거래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지 금융은 해외 지사들이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달한 자금을 국내 본사로 송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금액만을 현지에서 조달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글로벌화로 주요국의 단기 금융 상품들은 국제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영내 시장에서 그 만기가 긴 장기 금융시장 중 이제 직접 금융에 해당하는 자본시장에서 어떤 거래가 국제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와 비슷하게 현지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투자하는 그런 경우 이제 국제금융거래이다라고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얘기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요. 발행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합시다. 자, 채권을 외국 기업이 현지 채권 시장에서 현지 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발행되어 유통되는 채권은 외국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외국 기업이 현지 채권 시장에서 현지 통화로 채권, 외국채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이런 발행이 이루어지면 이제 국제금융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행 주체가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다라는 것만 다를 뿐, 외국채는 현지 통화로 발행이 돼서 현지 투자자에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발행이나 유통 절차에 관해서는 현지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미국 통화인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 채권의 별명이 바로 양키채, 양키 본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해요. 요구되는 요건, 예를 들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거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직접 금융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간접 금융인 현지 장기 대출 시장도 마찬가지로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 현지 장기 대출 시장에서 현지 통화로 대출을 받으면, 장기 대출을 받으면 그건 국제금융거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직접 금융에만 초점을 맞춘 거고, 그 중에서도 발행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냐면 일일이 예를 들면 수업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자, 외국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볼까요? 자, 보통 다국적 기업이 본사가 위치한 거래소, 자국 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하는 거를 복수 상장 또는 교차 상장이라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달 자금 규모도 크고 다양한 통화로 조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차 상장, 복수 상장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때 많이 이용하는 수단이 바로 주식 예탁 증서 DR입니다. DR은 뭐냐? 이것의 약자입니다. DR이라는 거는 해외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때 편의를 위해 자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발행한 주식을 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일단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본국 소재 금융기관에 보관을 시켜요. 원주를요. 그런 다음에 해외 투자자에게는 원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표시로 발행해주는 증권 대체 증서가 바로 DR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그런 달러 표시 DR을 발행을 하면 미국에 이제 교차 상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달러로 표시되는 DR을 특별히 AD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아메리칸의 약자예요. 그래서 DR의 표시 통화는 현지 통화입니다. 그리고 현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DR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현지국 정부의 규제가 당연히 적용이 돼요. 그리고 나라마다 이제 주가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주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 DR을 발행을 할 때에는 그 나라마다 다른 이 주가 수준에 맞춰서 거래가 원활하고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어떤 경우에는 원주 하나당 DR 하나 1:1 매칭을 시키고요. 어떨 때는 원주 2개를 묶어서 DR 하나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주 하나를 DR 몇 개, 두세 개로 나누어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현지 통화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편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역외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역외시장에서 만기나 매개체에 따라서 뭐 유로 땡땡 시장이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자세한 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여기서는 유로라는 접두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유로라는 거는요,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의미하는 거 아니고요. 특정 통화가 법화가 아닌 나라에서 거래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거래의 표시 통화의 국적과 그 다음에 장소의 국적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거래 발생 직국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뭐라고 하고 유로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유로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유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만약에 프랑스 파리에서 달러 표시 거래를 해요. 뭐 달러로 뭐 대출을 한다거나 뭐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하여튼 달러 표시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싱가포르에서 파운드 표시 거래를 한다면 이런 거래들이 다 유로 거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화와 장소의 국적이 다양하니까 모든 유로 거래들은 국제 금융 거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로 거래는 간접 금융 거래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직접 금융 거래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금융 상품일 때 유로 통화 시장, 그리고 유로 대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채권일 때 유로 채권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일 수도 있어요. 즉 영국에서 달러 표시로 달러 표시 DR을 발행을 해서 복수 상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역외시장에 포함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역외시장의 또 다른 예로는요. 현지 단기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 하더라도 국제금융 거래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금융시장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그런 뭐 조건이 있겠지만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적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IBF라고 기존 금융기관 내에 있는 별도의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에 예치된 달러 예금은 미국 정부의 각종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당연히 역외시장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다음은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변화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국제금융시장 발전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금융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 글로벌화라는 거는 각국의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금융 글로벌화는 기존 금융체제에 대한 위협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금융 글로벌화 아주 큰 트렌드니까요. 이게 대체 왜 약이 되었나 그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와 자유화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1980년대에 이렇게 자본시장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했어요. 가장 기념비적인 규제 철폐는 1986년 영국의 이제 그 가을에 있었던 빅뱅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빅뱅에서 따왔어요. 너무나 큰 대폭발과 같은 기념비적인 그런 대개혁이었기 때문에 빅뱅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와 시장 조선 기능을 분리시키는 규제도 제거하고 뭐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의 어떤 겸업도 허용하고 뭐 하는 식으로 아주 되게 뭐 지금은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혁신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화도 정치적 측면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유화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이전에 자본 자유화 배웠잖아요.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 자유화 여기에 포함되는 걸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무역에 있어서도 대외 개방도 자유화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금리라든지 환율과 같은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도 자유화가 이제 내포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규제가 많고요. 정부가 보호해주던 그런 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러한 자유화 바람은 결국 우리나라나 멕시코 같은 개도국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미쳤겠죠. 선진국에서 시작했지만.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국의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글로벌화가 촉진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경우 이제 여기 정리된 것처럼 1990년대 들어서 자본시장이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금융 글로벌화의 원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실물 시장의 글로벌화, 그리고 무역 불균형 심화를 꼽아볼 수가 있어요. 무역 불균형이 심화가 되면은요, 즉 적자국은 계속 적자, 흑자국은 계속 적자, 필연적으로 국제자본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이 더 심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물 시장의 글로벌화는 실물 시장이 하나의 시장인 것처럼 통합되는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실물 시장의 글로벌화가 촉진되었냐? 무역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도 커지고 한 것에서 실무시장의 글로벌화가 촉진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외 직접 투자에 의해서 다국적 기업이 생성이 돼요. 근데 직접 투자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는요, 다국적 기업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국적 기업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실물시장,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 많아졌다.
또는 뭐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그래서 어디에 생산을 하고 어디에 R&D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 활동을 배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많아지면 글로벌화, 실물 시장 글로벌화가 또 촉진될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자 뭐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기술 발달도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글로벌화에. 그래서 금융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금융 혁신도 원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요, 금융 글로벌화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결과이기도 하다. 얽히고 설켰다. 계속 서로 이게 원인이 돼서 금융 글로벌화가 야기됐고 또 금융 글로벌화 때문에 경쟁과 금융 혁신이 촉진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금융 글로벌화의 영향은요, 국제자금 흐름 확대의 영향. 또는 뭐 자본 자유화의 영향과 비슷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효율성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 성장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적진 않았지만 뭐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투자할 수단이 많다.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도 있겠고요. 또 뭐가 있었죠? 뭐 국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리 자본 자유화의 명암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국가 위험의 분산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뭐 넣을 수가 있겠죠. 부정적인 영향은 아무래도 헤지 펀드와 같은 투기성 자본입니다. 그래서 단기 자본 이동, 단기 수익 쫓으면서 막 단기로 이동하는 그런 국제 자금을 한m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단기 자본 이동이 자본 거래를 주도하면서 취약한 경제를 무차별로 공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급속하게 또 다른 지역으로 재빨리 막 이동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의 경제 안정 노력을 좀 무력화하기도 합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금융 글로벌화에 따라서 위기가 더 잘 전염되고 있다는 위기가 더 전염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금융 글로벌화가 이제 급속도로 강범위하게 진전이 되면서 금융 글로벌화가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어떤 구조를 변화시켰는데요. 먼저 이제 금융 규제 완화, 그리고 금리 환율 자유화 하는 쪽으로 이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규제 완화와 자유화는요, 금융 글로벌화의 원인이다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 때문에 금융 글로벌화로 인해서 각국의 규제 완화, 대외 개방, 금리 자유화, 환율 자유화가 더 유행하게 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으로 편입되는 그 속도를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 개도국들, 신흥시장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좀 커졌어요. 그래서 1990년대 중후반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이 위기를 겪은 다음에 자본시장 개방하고요, 규제 완화, 각종 금융규제 완화하고 뭐 환율제도도 뭐 변동환율제도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추진하면서 이런 아시아나 남미 개도국들의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 통합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갖추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000년대 들어서 주요 신흥시장국들이 외환 보유액을 꾸준히 이제 축적을 하면서 이를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렇게 비중이 커진 거에 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융의 증권화 현상이 확대됐습니다. 증권화 현상이 확대된 거는 1980년대 나타났던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남미 국가들의 국가부도 사태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막 국가부도가 일어나면서 남미 지역에 투자했던 미국 금융기관의 부실이 좀 되게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도국의 외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이제 커졌거든요. 그래서 국제은행들이 자금 중개를, 대출을 좀 기피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신용이 우수한 차입자들을 중심으로 투자자에게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비중이 늘어나면서 금융의 증권화 현상이 등장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화 현상은 처음에는 이처럼 자금 조달 방식이 간접 금융에서 직접 금융 위주로 좀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직접 금융의 확대 현상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부동산, 대출 채권과 같은 다양한 장기 자산, 고정 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 증가를 포함하는 의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변화는 이제 대형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이제 겸업화 현상입니다. 규제 완화 등에 따라서 자본 이동이 촉진되면서 금융산업은 진짜 경쟁이 대내외적으로 치열해졌어요. 그 결과 과거에는 이제 각종 규제를 배경으로 독점적인 이윤을 누렸던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이제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하나는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해서 규모를 대형화하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캉슈랑스나 유니버셜 뱅킹과 같이 금융기관의 겸업화가 활발해졌어요. 바캉슈랑스라는 거는 은행과 보험에 이제 겸업하는 거, 유니버셜 뱅킹이라는 거는 투자은행업과 상업은행 업을 같이 겸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동종 영업 분야뿐만 아니라 동종 영업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뭐 은행, 증권, 보험, 투자신탁 등 다른 영업 분야의 금융기관들도 막 M&A를 활발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 겸업화, 확산 원인으로는 사실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거를 제가 꼽아봤는데 그거 말고도 증권화 현상이 확대되어서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의 한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대형화 경업화가 좀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그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 조정은 자발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타이에 의한 구체적으로는 IMF
이렇게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되겠죠. 의 요구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대형화, 겸업화 현상이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금융업종이나 금융상품권 벽을 허무는 토대는 그 이후에 또 법을 만들었고요. 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주요 변화로는 이제 거래기법의 고도화와 파생금융상품의 급성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제자본 이동이 늘어나고 이제 환율, 금리 같은 게 자율화가 되면서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간 업무 영역이 이제 좀 이렇게 말해 구분이 이제 허물어지고, 그리고 금융 글로벌화로 인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나 상품을 이제 적극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만기, 유동성, 수익성, 위험 관리 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등장하고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고도화된 그런 파생 금융 상품 같은 게 급성장할 수 있게 한 걸 가능하게 한 기술적 요인으로는 통신 기술과 정보 처리 기법의 발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또 저렴하게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기법 같은 것 개발하는 게 용이해진 거죠. 또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촉진된 기술과 금융과 기술, 이렇게 해야지 핀테크가 되겠죠. 금융과 기술의 조합인 핀테크가 이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핀테크는 금융 혁신의 어떤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면서 전통적인 금융의 모습을 급속도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기존 금융기관들이 정보통실 기술이 하나 발전하면 그걸 도입하면서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과거랑 다른 최근의 혁신은 금융회사가 주도한 게 아니라 비금융회사 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금융회사들도 생존을 위해서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핀테크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급격한 어떤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변화로는요, 리레귤레이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제 글로벌화 진전으로 각국 금융시장의 주가나 금리가 이제 동조화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또 전염 효과가 작용해서 그냥 막 퍼졌어요, 국제금융시장으로. 그래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글로벌화가 진전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도 엄청 많은 위기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이제 몇 개 살펴보긴 했지만 되게 많이 발생했고요. 또 전염도 많이 있었다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또 사실 위기가 겪은 다음에 규제를 좀 강화하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전 세계를 강타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기 확산의 원인이 그동안 지나치게 규제 완화와 자율화가 이루어져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제 다시 시도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레귤레이션 예로는 BIS 자기자본 비율 강화, 헤지펀드 규제 움직임, 토빈세 논의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한 걸음 더해서 이제 토빈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요, 토빈세라는 거는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통화 거래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토빈이라는 교수가 처음 제안은 1980년 이전에 했을 거예요. 처음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토빈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토빈 교수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일반 무역 거래, 장기 자본 거래, 그리고 실물 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오로지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외환이라든지 채권, 파생상품, 차익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투기자본 한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인해서 외환위기 발생하는 사례 많다고 우리가 막 그때 중간고사 이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 토빈세는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하자는 거 아주 바람직한 규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입하기가 어려워요.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토빈세가 없는 국가로 자금 이동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시행해야 사실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브라질 사례가 바로 이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금융 거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높아지면 토빈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요. 또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금융시장의 구성을 여러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개 기준 이용해서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변화, 금융 글로벌화가 되게 많이 진전이 됐다. 그래서 나타난 걸로 자유화, 규제 완화, 증권화, 겸업화, 대형화 현상 같은 게 있다. 라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키워드 진짜 많이 주요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퀴즈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국제금융시장의 구성과 최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가격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국제금융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제금융 거래가 유달리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들이 있어요. 이를 국제금융센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제금융센터라는 거는 국제금융기관들이 지점 또는 현지 법인의 형태로 영업망을 집중시킴으로써 국제금융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 정의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에 대한 자금 융통의 거점과 금융혁신의 어떤 개발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금융센터는 금융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구분 가능한데 우선 전통적 국제금융센터 또는 글로벌 국제금융센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이제 이 국제금융센터가 위치하는 국가의 경제 규모는 엄청 크고요. 그리고 자국 통화의 국제 신인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고도로 내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 자본의 유출입 거래 등을 위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국제금융 활동의 중심지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곳이 뉴욕 국제금융센터, 런던, 도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런던, 뉴욕, 도쿄 금융센터에서의 국제금융 거래는 역내 거래인 경우도 많고요. 역외 거래인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역외 금융 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역외 금융센터입니다. 그래서 역외 금융이라는 거는 뭐냐? 비거주자로부터 현지 통화가 아닌 통화로 자금을 조달을 해요. 즉 예금을 수취해요. 그래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걸 역외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외금융센터는 이런 역외금융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막 부여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창설되었다는 게 전통적인 국제금융센터와 대비되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인위적으로 막 유치하고 싶어 할까요? 그거는 해외 금융기관을 들여오면 우리나라에 오게 하면 금융 서비스 자국의 금융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고요. 고용을 촉진할 수가 있고 수수료 수익 같은 거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해서 만들어진 금융센터를 역외금융센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역외금융센터로는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기장역외 금융센터입니다. 그래서 역외 금융센터는 역외 거래가 일어나는 역외 시장이라는 점은 역외 금융센터와 공통됐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이 기장역외 금융센터는 우편 박스에 불과한 어떤 껍데기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금융센터 같은 경우는 에서 유치한 지점은 금융 풀 서비스를 보통 제공을 해요. 그런데 이 기장역외 금융센터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단순히 거래 내용의 기장 처리만을 전담을 한다 하는 지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 규제를 회피하고 비밀 보장 같은 거를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센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예는 카리브해 지역의 금융센터, 케이만군도, 바하마, 파나마 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금융센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경제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보통 이제 금융시장은 상품시장이나 노동시장에 비해서 훨씬 변동성이 심하고요. 국가 간 거래가 활발합니다. 따라서 이제 각국의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국제금융센터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영업활동의 안정성이 이제 보장되어야만 해요. 그러려면 경제 환경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안정돼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될 거예요. 둘째로는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드웨어 차원에서는 기술이나 통신시설 같은 정보처리 기술이나 통신시설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고요.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국제금융 거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도의 금융 기법이나 경험을 축적한 유수의 금융 전문 인력이 넓게 이제 형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단기금융시장, 외환시장, 자본시장이 발달되어서 대규모 거래도 신속하고 또 저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다음으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각종 규제를 하고 철폐하고 조세면에서도 약간의 어떤 우대 조치 같은 걸 취해서 자유로운 국제 자본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려면 인력 이동이 반드시 뒤따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거주 환경 등에서 일반적인 생활 여건이 좋아야만 해요. 외국인 혐오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겠죠. 환경 문제도 환경 오염 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갖추어져야 국제금융센터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금융센터를 만든다면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야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될 테고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원화의 국제성이 없으니까요. 원화의 국제성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잠깐 이제 금융혁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금융혁신은 금융시장을 발전시킵니다. 혁신은 보통 발전시키잖아요. 금융혁신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금융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수단,
즉 거래 수단인 금융상품, 거래 장소인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정보 전달 매체 이런 새로운 수단이 창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공급자가 출현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여객시장도 금융혁신이죠. 그 당시 기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 뭐 CD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ABS 자산담보부증권처럼 간접 상품과 직접 금융상품의 어떤 혼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처음에 등장했을 때 상당히 혁신적이었어요. 금융혁신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뭐 보편 너무 일반적으로 느껴지지만 되게 혁신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CME 금융선물거래 시스템인 뭐 글로백스나 뭐 국경을 넘는 증권대체 결제 시스템인 유로클리어 아니면 뭐 클리어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등장한 것도 금융혁신의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핀테크도 당연히 금융혁신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금융혁신들의 시작은 아주 과거로 들어가서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나타났던 배경은요, 환경의 변화입니다. 금융 글로벌화, 뭐 자유화, 개방화로 인해서 경쟁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금융혁신이 유발됐고요. 또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막 금융상품 개발하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이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또 가능했던 그만큼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가격, 그러니까 뭐 대출금리 또는 뭐 채권 수익률은 고정금리인 경우도 있고요. 변동금리인 경우도 있어요. 변동금리 구조인 경우에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이 그림처럼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기준금리, 벤치마크라는 거는요.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보통 무위험에 가까운 그런 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드라고 하는 가상금리의 크기는요, 위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여기 위험의 주된 요인은 디폴트 위험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기에 따라서 뭐 장기 기준금리, 뭐 단기라면 단기 기준금리가 있을 거고요. 이 기준금리에 일정률의 가상금리가 더해져서, 즉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가 더해져서 그래서 대출금리나 채권 수익률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변동금리 구조인 경우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고정금리 대출이나 고정금리 채권이어도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여도 애초에 이 고정금리가 결정될 때에는 무위험 이자율에 그다음에 자금 빌려주는 사람의 채무 불이행 위험 같은 거 고려한 위험 프리미엄이 가산되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이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기준금리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정말 약방의 감토처럼 단기 벤치마크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지표는 리보였습니다. 그래서 리보는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의 앞글자 따서 LIBOR 이렇게 많이 약자로 표현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이거 영어 그대로 번역해서 런던 은행 간 대출금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의미하듯이 대표적인 국제금융센터, 전통적 국제금융센터인 런던 금융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 간 시장. 근데 그냥 은행 간 시장도 아니고 신용도가 높은 은행들끼리 자금을 서로 빌려줄 때 그때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바로 리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보의 아류들로는 유리보, 그 다음에 시보, 비보, 티보가 있어요. 유리보는 유로존, 그다음 시보에서 S는 싱가폴, 비보에서 B는 바레인, 티보에서의 T는 도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각각 유로존, 싱가폴, 바레인, 도쿄 금융시장에 신용도가 높은 은행들끼리 자금을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각각의 통화표시 거래의 기준금리로 이용이 되기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보는 이제 제가 과거 수십 년간 이제 되게 단기 기준 금리로 많이 활용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수십 년간 국제 금융시장에서 변동금리 대출에서 기준금리로 활용됐고요, 정해졌고요. 또는 뭐 금리 수합이라든지 통화 수합과 같은 파생 상품의 가격 결정에서도 단기 벤치마크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리보가 2014년부터 교체 논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3년 6월 이후에는 아예 리보가 자체가 발표가 되지 않아서 이용할래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요. 리보가 어떤 식으로 산출되었는지를 먼저 좀 소개를 해야 돼요. 원래 리보는 지금은 해체된 BBA, 영국 은행가 협회입니다. BBA라는 단체가 매일 산출해서 매일 런던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에 고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산출을 했냐면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대형 은행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널 은행이라고 불러요. 우리 뭐 설문조사 패널 데이터 할 때 그 패널입니다. 그래서 패널 은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널 은행들로부터 주요 통화에 대한 1일부터 1년까지의 만기, 즉 오버나잇 뭐 오버나잇 1주 1개월 쭉쭉쭉 가서 12개월까지 다양한 만기의 은행 간 대출에 적용할 금리를 제출을 받아서 극단값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금리들을 극단값 제외하고 나머지 금리들을 산술 평균을 한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개, 패널 은행이 10개라고 합시다. 가정을 한다면 10개 제출을 받아요. 10개를 제출을 받아요. 그래서 상위 25%, 뭐 하위 25%를 제외한 나머지 뭐 5개만 뭐 5개 약간 예를 잘못 들었네요. 하여튼 나머지 뭐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 이거 자르고 나머지 것들만 이제 산술 평균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만기, 다양한 통화에 대한 금리니까요. 통화 만기 명시에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그러면 주요 통화가 뭐냐? 주요 통화로는 5개. US 달러, 유로화, 파운드, 옌, 스위스 프랑 이렇게 5개입니다. 그다음에 만기는 하루짜리, 그 다음에 한 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5개월. 그러니까 5개 통화이고 만기는 7개였어요. 그러니까 주요 총 5개 통화에 대해서 7개 만기 조합이 있으니까 총 35종의 리보 금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개월 리보 달러 금리라는 거는 1개월 동안 달러를 런던의 인류 은행들이 다른 인류 은행에게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1주 리보 옌 금리는 한 주 동안 옌을 인류 은행들끼리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35개, 그러니까 5개 통화, 7개 만기에 대해서 총 35개의 리보 금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달러겠죠. 리보 달러 금리였어요. 그래서 달러가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만기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게 3개월 만기입니다. 그래서 3개월 리보 달러 금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벤치마크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 리보가 벤치마크로 정말 막강한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나가던 리보 위상에 이제 균열이 처음 가해진 거는요, 2008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곳 아시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리보가 실제보다 낮게 조작이 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보도 이후에 그 당시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주요국 금융당국들은 금융 시스템 붕괴 위기 상황 막 진정하느라고 바빴거든요. 그래서 조작 의혹 보도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나 제재를 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영국 금융감독청이 조사한 결과 바클레이즈 은행이 과거에 그 이전에 리보 금리를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 다른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추가 조사를 했더니 뭐 바클레이즈뿐만 아니라 뭐 도이치은행, UBS, 시티, JP모건,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아주 그냥 연루되지 않는 은행 찾기가 힘들 정도로 주요 메이저 은행들이 2005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담합을 통해서 금리를 조작해서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뭐 리보 스캔들, 뭐 리보 조작 사건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리보 스캔들로 인해서 이들 은행들은 수억에서 수백억 달러의 벌금을 이제 각종 감독, 뭐 영국, 미국 이런 감독 기관들에게 이제 내야 됐었죠. 근데 또 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BBA는 책임을 지고 2012년 리보 산정이랑 발표를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영국 금융 감독이 주관을 하다가요. 2014년에 그 뉴욕 증권거래소와 런던 선물거래 옵션 거래소를 소유한 이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아이스가 리보를 이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리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됐어요. 그래서 2014년에 FSB 권고에 따라서 리보가 발표되는 메이저 통화국들을 중심으로 리보를 대체할 벤치마크 금리를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체금리 개발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꺼번에 퇴출하면은 리보가 그동안 이용되었던 계약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큰 타격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퇴출을 거쳐서 2023년 6월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FSB라는 거는 이거의 약자, 금융안정위원회로 번역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2009년 9월 G20 런던 회의에서 이전에 있었던 금융안전 포럼, 뭐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걸 협력하자라는 목적으로 이제 금융안전 포럼을 이제 만들어 설립을 했는데 이거에 참여 대상과 권한 책무 같은 거를 확대 개편해서 설립한 국제기구가 FSB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그런 활동이 주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리를 조작한다는 게 어쩌다가 이렇게 가능했냐면 사실 제도적 한계 때문이에요. 자, BBA는 각 패널 은행에게 다른 유수 은행으로부터 합리적인 금액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너네 은행이 제시받을 수 있는 금리는 얼마일 것 같아?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통화별, 만기별 금리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즉 우량은행이 실제 은행 간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받는 그런 금리를 조사한 게 아니고요. 조달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금리를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리보와 실제 거래의 기초에 산정되는 그런 금리와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련의 금리 조작 사건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산출되는 그런 점을 악용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한계는 감독 체계 부재입니다. 그래서 아이스가 산출하면서부터 영국 금융 당국이 그 아이스에 대한 감독권을 이제 행사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바뀌긴 했지만 그 전에 BBA가 맡았을 때는요,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었거든요. 즉 조작이 가능한 구조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조작 동기까지 있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형 은행들은 리보가 아주 조금만 변해도 자기 은행 트레이딩 담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뭐 파생 포지션에서 상당히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이제 감독 체계가 없다는 허점을 악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제 조작을 하다가 이제 걸렸다라는 거죠. 자, 이 표는요.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에 걸쳐서 차례로 미국, 여기 있네요. 미국, 영국, 유로존, 스위스, 일본이 선정한 리보를 대체하는 벤치마크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이제 그 표시통화로 하는 경우에는요, 리보 달러 금리가 아니라 SOFR을, 그 다음에 파운드일 경우에는 SONIA를, 유로존 같은 경우는 ESTR, 스위스 프랑일 경우에는 SARON, 일본일 경우에는 TONA, 요게 공식적인 벤치마크로 이제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 금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약자로 얘기했지만 어떤 거를 줄임말인지는 가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기준 금리들은 보통 이제 이길물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무위험의 성격을 갖출 테니까요. 그래서 다 오버나잇이다. 여기 쇼텀이어도 오버나잇이에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오버나잇. 그래서 다 이길물 중심이다라는 거.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보와 이 대체금리들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리보는 패널 은행들에게 예상금리 물어보고 산출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에 반하여 이 대체 기준 금리들은요, 실제 거래 데이터에 기반되어서 산출이 돼요. 즉 거래량과 호가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투명성,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리보는 각 통화별로 다양한 만기를 가졌잖아요. 하루짜리부터 1년까지요. 그런데 이 대체금리들은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길물 중심입니다. 그래서 소니아, 나 아니면은 에스트르 아니면은 토나의 경우에는 이길물인데 담보가 없어요. 동그라미가 담보가 있는 거고 X가 담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니아, 에스트르, 토나의 경우에는 이길물 무담보 금리고요. 소퍼와 그 다음에 사론의 경우에는 레포 금리 기반, 무위험에 가까운, 즉 담보부 금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미국 달러를 거래하는 대출이나 파생 상품의 기준금리, 벤치마크로 이제 소퍼가 사용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은요, 소퍼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주관해서 발표하는 이길물 담보부 금리입니다. 그래서 소퍼가 기반한 거는요, 환매 조건부 채권, 즉 레포라고 불리는 국채의 환매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예요.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국채를 100달러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환매 조건이 있으니까요. A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국채를 대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의 대사냐? 100달러 플러스 알파의 대사는 그런 조건을 만약 결정이 됐다면 이 알파가 바로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 레포 금리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레포 거래는 실질적으로는 A가 B에게 국채를 담보로 100달러를 알파 퍼센트로 빌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포 금리는 국채를 담보로 한 무위험 이자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장기로 넘어갈까요? 자, 만기가 장기일 경우 보통 국채 수익률을 벤치마크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인 경우라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 티본드 수익률을 벤치마크로 많이 활용한다. 파운드라면은 영국 국채 수익률을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이제 티본드 같은 경우는 미국 장기 국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는 미국채, 정확하게는 미재무성 증권인데 그냥 미국채라고 해요. 미재무성의 신용이나 미국 정부의 신용이나 비슷할 테니까요. 똑같겠죠. 그래서 만기에 따라서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증권은 만기에 따라서 T빌, T노트, T보 또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만기가 1년 미만이면 T빌이라고 하고요. 만기가 2년에서 10년 사이면 T노트,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면 15년, 30년 이렇다면 T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기준금리로는 각 정부가 발행한 국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그거 외에 국채 수익률 외에 제가 쓸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여러분들 좀 별로 재밌어 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간단하게 소개만 하자면요. 장기 기준금리로 무위험 수익률 곡선 같은 것도 있어요. 무위험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퍼 같은 경우는요. 단기 지표잖아요. 하루 단위로 매일 이제 오버나잇이니까 하루 단위 이제 금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매일 하루 단위로 재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리가 누적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이제 적용된 금리가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장기 기준금리 10년이면 10년,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장기 벤치마크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리보가 폐지되면서 이런 식의 무위험 수익률 곡선을 활용하는 것도 조금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국 프라임 레이트도 국제금융시장에서 벤치마크로 사용되기도 해요. 프라임 레이트라는 건 뭐냐? 미국의 프라임 레이트라는 건 뭐냐? 미국 금융시장에서 은행들이 신용도가 아주 우수한 거래 기업인 우대 고객에게 단기 대출, 보통 이제 90일 만기 무담보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예요. 그래서 이런 미국 프라임 레이트를 단기 기준금리로 활용하기도 한다. 달러
표시 거래인 경우에서는요. 그렇게 언급하고 이제 가상금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상금리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줄 때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상금리의 크기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냐? 크게 유형별로 한 3가지 정도 꼽아봤는데 첫 번째로 국가 위험입니다. 자, 나라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달라요. 이거를 국가 위험 또는 컨트리 리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있어요. 두 국채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 국한할 경우에는 국가 위험이 모든 채권에 대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위험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글로벌하게 본다면 나라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위험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전에 얘기했던 국가 위험도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그런데 보통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라고 한다면은요, 대출 받은 또는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즉 기업이라든지 뭐 금융기관 같은 개별 주체가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해요. 즉 국가 위험도 채무 불이행인데 국가 위험의 그거는 한 국가의 채무 불이행할 가능성인 거고요. 단순히 그냥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라고 한다면은 채권 대출을 받는 그런 주체가 상환하지 못할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에 국한된 의미이다라는 거죠. 그냥 약간 정의만 조금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해서 국가 위험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일 국적을 가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재무 상태가 불량한 기업, 배드사가 있고요. 우량한 기업, 붓사가 있어요. 그러면 신용이 이쪽이 더 좋잖아요. 그러면 B사에게 더 많은 가상금리가 붙여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위험이 있습니다. 자금을 빌려준 주체가 채권,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할 때 시가대로 넘길 수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유동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럴 가능성, 시가대로 넘길 수 없을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 요구하는 가상금리는 커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가상금리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차입자의 신용 상태입니다. 즉 유동성 위험 같은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라는 얘기예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제일 중요하다.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위험 유형 중 발행 주체의 채무 불이행 위험과 그 다음에 그 발행 주체가 속한 나라의 채무 불이행 위험, 그러니까 국가 위험과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죠. 개별 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험. 요 두 가지, 앞에 언급한 3가지 유형에서 앞에 2가지 유형,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빌리는 경우에는 국가 위험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개별 기업이 빌리는 경우라면은 여기에 국가 위험에다가 채무 불이행 위험이 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2개가 다 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일 국적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신용에 따라 가상금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요 관계가 만족합니다. 즉 국가의 신용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해당국 금융기관, 그 다음에 개별국 기업의 신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나 국가가 차입할 경우 가상금리가 제일 낮을 때고요. 은행이나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차입하거나 뭐 채권을 발행할 때의 가상금리는 중간일 거고요. 개별 기업인 경우에 적용받는 가상금리는 제일 클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요 부등호가 만족할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개별 국가의 신용이 해당국 일반 기업의 신용보다 이제 제가 좀 높게 일반적으로 평가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개별 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 같은 게 막대할 때는요. 개별 기업의 신용이 국가의 신용과 같은 수준 또는 더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자, 신용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 즉 신용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 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위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가상금리의 크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 두 나라가 각각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했어요. 근데 A국이 적용받는 가상금리와 B국이 적용받는 가상금리가 같진 않겠죠.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를 보고 A국의 신용과 B국의 신용 중 어디가 더 좋은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은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란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정해서 기호나 문장으로 매긴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표가 바로 이제 그 신용 등급 분류 예시인 거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A에 가깝습니다. 즉 A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용 등급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신용 위험이 낮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의 신용 등급이 가장 좋다, 국가 신용 등급이 가장 좋고, 그리고 은행 신용 등급보다도 좋고,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이 그것보다는 더 낮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항상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다. 일반적이다. 이거 이상하죠? 일반적이라고 해서 항상은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 항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국이 재정절벽 문제로 막 이슈가 됐을 때 국가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어요.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엑슨모빌, 존슨앤존슨과 같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여전히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에서는 또 다른 신용 위험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CDS 프리미엄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자, 신용등급은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서 발표가 되는데 반해서요, 매일매일 신용 위험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CDS 프리미엄이에요. CDS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냐? 대출금, 회사채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신용 위험만을 분리해서 매매하는 신용 파생 상품 거래입니다. 그래서 CDS 매입자는 주기적으로 신용 위험에 따라서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금리를 지급을 해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인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데 그 조건으로 실제 만약에 뭐 대출금이라든지 회사채를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부도가 난 경우 원금을 매도자가 보상해주기로, 매입자에게 보상해주기로 약속한 그런 계약입니다. 즉 신용 위험에 대해 보험료를 주고 보험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금융 거래로 볼 수가 있어요. 신용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은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용 위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국채를 기반으로 CDS가 발행돼서 거기에 따라 이제 CDS 프리미엄 얼마 지급됐는지 이걸 본다면요, 이 프리미엄을 본다면 해당 국가의 신용 위험 이 여기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발행되는 우리나라 외평채라는 거는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외국한 평형 기금 조달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 발행되는 이 외평채, 우리나라 외평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가 만약에 있다면 이 CDS 프리미엄을 보고 우리나라 정부의 신용 위험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금융센터, 뭐가 뭔지, 유형, 세 가지, 전통적, 이쪽 여객금융센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주제에서는 가격 결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가상금리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어떤 걸 기준금리로 사용하는지, 가상금리에는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지, 어떤 위험이 중요한 건지 개념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퀴즈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